자, 18년도 7급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은 재정 건전화 규정을 물어봤죠. 재정 건전화 규정은 95조 밑에 이제 재정법에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뭔가도 물어봐요. 제일 먼저 1번 틀렸는데 감면율의 공식이 뭐가 되냐면 수입 총액 플러스 감면액 총액분의 감면액이 돼야 돼요. 공식을 틀리게 만들었죠. 이걸 많이 틀렸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국가 채무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채권, 그 다음에 차입금, 그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행위. 아직 돈이 나가진 않았지만은 돈이 나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증 채무가 문제인데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국가 채무가 아니에요. 왜? 국가가 빌린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 민간업자가 갚지 못하면 국가가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지급 이행이 확정되면은 어, 보증 채무도 국가 채무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보증 채무도 당연히 국회 동의 얻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추경도 역시 건전화 규정이에요. 편성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유 제한이 있고요. 또 그 재정법에 의하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배정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들어와 있냐면요.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도 추경할 수 있잖아. 확정되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금액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은 예외가 존재하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공식을 틀게 만들었습니다. 자, 2번 보니까 이거는 효용성 기준인데 다섯 가지가 있잖아. 타당성, 신뢰성, 그다음에 뭐 실용성도 있고 난이도도 있고 그다음에 객관성도 있죠. 그걸 물어봤습니다. 자, 타당성은 시험하고 다른 기준과 비교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뽑는 게 목적이야. 능력자, 사람을. 근데 능력자를 뽑기 위해서는 능력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준 타당성이 될 거고 사람이 아니라 뽑기 전에 이러이러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걸 시험이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내용이겠죠. 그럼 이런 요소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잘 바꿨나 못 바꿨나가 구성 타당성이 돼요. 됐죠? 어쨌든 시험의 타당성은 목표 달성도,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그 안에는 기준, 내용, 구성이 있다는 거야. 반면에 업무 성적이잖아. 시험 성적하고 수험 실적은 이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지? 이거는 기준 내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준 타당성이 돼야 돼요. 얘는 업무 실적이 아니라 업무 요소. 여기는 업무 실적,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고 얘는 사람의 그 능력 요소들. 이거 요소가 담고 있어야 능력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 내용을 보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업적을 보는 거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신뢰성은 다른 기준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험 그 자체 문제야. 요 시험의 요소들이 모순되지 않아야지 항상 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있죠.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한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치더라도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했네. 이거는 뭐 반분법이라 아니 그 재시험법이나 동질이용법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라면 재시험법, 다른 시험이라면 동질이용법이겠죠. 어쨌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신뢰도 측정 방법에는 미에 있네. 한 집단 내기 하면은 재시험법 아니면 동질이용법이야. 똑같은 문제 반복이라면 재시험법, 다른 문제 반복이라면 동질이용법. 요게 이제 올해 또 국가직 지방 7급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봤던 시험에 내려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윤리법이죠. 윤리법의 내용을 물어봤네요. 윤리 나왔을 때는 법을 3개 외워놔야 돼.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하나 더 들어간다면은 부정적다금지법까지 해가지고 4가지 내워놔야 되겠죠. 윤리법이 잘 나올 텐데 윤리법은 항상 급수를 구별해야 돼. 1급과 4급, 그 다음에 모든 공무원들. 다 들어가는 게 행위 제한, 선물 신고, 4급만 들어가는 게 등록, 취업 제한, 그 다음에 1급만 들어가는 게 공개, 그 다음에 주식 백지 신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니까 봐야 되고요. 취업 제한이 나왔는데 앞에 5년간 담당한 일을 뒤에 3년간 하지 못해요. 비리 공무원이라면 5년 5년인데 퇴직 공무원은 비리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 5년간 담당했던 일을 3년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1번은 맞았죠.
퇴직 전 3년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못합니다. 뭐를?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부정청탁 금지법이죠. 이건 너무 쉬워요. 어쨌든 관할이 국민권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그게. 왜 쉽냐고 하냐면 반드시 법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법령을 위반해서 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이나 성적 수행평가 등을 법령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 또 조심해야 돼. 내부부활자 보호제도는 이미 범죄 저지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윤리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있고요. 역시 총괄기관이 국민권익위예요. 그래서 별도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같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틀렸죠?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 근거도 그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은요. 예, 틀렸네요. 자, 윤리는 아직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인혁처가 총괄기관이고 부정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법은 저지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총괄기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 다 나왔네요. 직업공무원제는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야. 잘 물어봅니다. 누구나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같은 경로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하나의 직업의식이 만들어져요. 타 직업과 구별되는 공직이란 직업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직이 전문 직업 분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일반 행정가예요.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 공직이 하나의 분야가 된다는 것은 타 직업과 구분되는 하나의 윤리라든 직업의식이 만들어지는 이게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일반 행정가다 보니까 전문성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거야. 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관주는 키워드가 뭐다? 원래 민주성이 좋아져요. 좋아져야 되는데 예외가 나왔죠. 역관주는 위에 있는 정치 관료가 관료를 통제하기 쉽죠. 이러니까 레임덕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수행 과정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전문성이 좋아져서 전문성이 있어서 효율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전문성 때문에 효율성이 좋아진다면 이거는 실적주의겠죠. 그게 아니라 지도 통제가 쉽고, 그렇지? 말 잘 들을 거니까 그 결과 집행 과정의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 얘기야. 예외로 물어봤지만은 맞는 말입니다. 항상 인사행정이나 조직위로는 앞에 수식어를 봐야 돼요. 수식어가 뭐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없다면 역관주의 민주성, 실적주의 능률성이야. 대표 관료제 기존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우대 조치죠. 그 결과 새로운 차별이 나오니까 역차별이 나오고요. 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집단의 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실적주의가 훼손되고요. 맞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대표 관료제를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대표 관료제 또는 적극적 조치 72년도에 들어와요. 왜 적극적 조치라고 하냐면은 기존의 불평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지? 기존의 불평등을 좀 더 해결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나올 불평등을 막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의 불평등까지도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제도 중앙에 있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신공공관리론이야. 총액으로 재량을 줘. 인건비 총액으로 그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운영하는 겁니다. 대신 성과 내야 될 거고요. 자, 근데 원래 인건비, 인사와 조직은 대통령령이 원칙이에요. 대통령령으로 한다면 재량이 없는 거야. 이걸 총리령과 부령으로 하면 재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정원은 대통령령이야. 그다음에 부처청은 법률이고요. 실국가지는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계급별, 직급별 정원하고 과 단위가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어떤 의미야? 기구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재량을 줬죠. 물론 총정원이나 실국 단위는 재량을 안 주지만 과 단위라든지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재량을 줬잖아요. 그치? 또 그 범위 내에서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을 많이 뽑아서 인건비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사람을 줄인 다음에
요걸 갖고 이제 수당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틀렸죠.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일부 재량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재량이 없어요. 다만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재량이 있고 국 단위는 재량이 없지만 과 단위는 재량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과정이론과 내용이론 물어봤죠. 첫 번째 유인가 수단성, 그 과정이론과 내용이론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욕망이 아래 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쌓이는 것은 대개 과정이론이에요. 아래 위로 5단계, 뭐 3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인간이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욕망까지 갈 것인가 화살표가 자꾸 나온다면은 이거는 대개 과정이론이에요. 다시 욕망이 쌓인다 내용이론. 욕망이 아래 위로 쌓인다. 그게 아니라 화살표가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욕망 말고 다른 게 막 나와. 뭐 기대라든지 타인이라든지 뭐 노력 이런 게 나오면 전부 다 뭐다?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단성 유인가는 이거는 불험 이론이죠. 이거는 과정 이론.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가 조직화하는 방법에 따라 노력의 정도가 달라진다. 5가지가 있다. 이거는 누구 말하는 거? 해크맨과 오렘이거든요. 근데 어떤 책은 과정이론, 어떤 책은 내용이론인데 행정학은 되게 과정이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얘는 세모 치더라도 옛날에는 내용이론은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엔 과정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개인의 업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건데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업적에 따라 보상이죠. 이거는 업적 만족 이론이네. 그치? 포토와 롤로의 업적 만족 이론이죠. 역시 보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정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과정 이론이고요. 3단계로 갈랐죠. 이건 엘더퍼 이론이네. 성숙 미성숙으로 2단계로 가르죠. 이거는 아지리스 이론이잖아. 이 두 가지는 빠져야 되겠지.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럼 니은도 뭐로 본 거야? 지금 과정 이론을 본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쌓이는 건지 아니면 화살표가 나와서 어떻게 경로를 볼 건지 됐지? 욕구 내용 이론, 인지 과정 이론이거든.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민원은 뭐냐면 국민들이 국가기관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고충도 요구할 수 있고 제한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민원 행정이에요. 어쨌든 행정체제와 고객이 만나는 관계다 보니까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이다. 그치? 주로 급부나 규제 또는 산출 관련돼 있다. 내놓는 거니까 내놨는데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걸 또는 요구한다든지 내놓으라고 요게 민원이니까요. 맞는 말이고요. 근데 민원이 안 되는 게 있으니 행정기관에 뭘 요구하는 거지 다른 사람 사생활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민원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고충 민원은 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 행정기관은 원래 민원의 주체가 안 됩니다. 그지?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민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행정기관도 집을 지어야 된다든지 인허가 받아야 될 때가 있어. 이건 사경제 주체예요. 동작구청도 뭐 건물 하나 짓는다든지 뭐 하려면은 관련 부처한테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기관도 원래 민원 주체가 안 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면허나 인가를 따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7번입니다. 미국은 원래 자유주의를 시작해요. 연방이 존재했지만 그만큼의 주가 강했고 둘은 독립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연방보다 주권한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 점점점 산업화되면서 연방이 세지게 된 거지 원래 주로 시작한 거고 나중에 연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연방 권한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연방과 주는 명확했어요. 다 주 권한이고 주로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만 연방 권한이었지 서로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거니까 틀렸죠. 어쨌든 약한 국가였어요. 무국가성, 약한 국가성 1번 틀렸고요. 딜런이 나왔을 때는 쿨리가 나와야 돼요. 그나마 좀 세밀한 게 나왔네요. 딜런은 이거는 연방과 주의 관계가 아니라 주와 그 안에 있는 지방의 관계예요. 요 지방의 자치권이 주가 줬는지 원래 지방의 고유권인지 주가 줬다는 게 딜런의 법칙이고 지방의 자치권이라는 게 고유권이라는 게 쿨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딜런 법칙 나왔을 때는 주가 국가가 되고 중앙이 되고 여기는 지방이 되겠죠. 그래서 내려갑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독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주정부의 피조물이다. 그치? 그 다음에 뭐가 틀렸어?
주정부의 피조물이면 명시적으로 위임된 권한만 하는 거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어. 딜러는 주가 지방에 준 거만 할 수 있다는 거고 쿨리는 반대예요. 원래 지방 거라는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영국은 개별 수권주의죠. 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1대1로 계약을 맺어서 주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개별 수권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명 월권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지방정에서 좀 외국 제도가 나와버리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딜런과 쿨리 비교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원래 군국주의고 지방 분권이었잖아. 그러다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중앙집권 천황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다시 신지방 분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구축한 건 맞지만 그러다가 정부 실패 경험하고 80년대 다시 신지방 분권으로 내려갑니다. 분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은 연역이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잘 안 보니까 그래요. 연역. 특히 우리나라 연역이 나오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승만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이 안 보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좀 지엽적이고요.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브라질이 제일 먼저였다는 것. 그다음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옵니까?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 200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임의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2011년도에 필수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2018년도에는 국가재정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중앙지방 다 가능하지만 조그만 지방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용이하지만 우리는 중앙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가 목적인 거예요. 참여해서 편성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틀렸죠. 과정을 강조하는 거지 결과 측면을 지향하는 건 아니다. 이걸 통해서 무조건 구속되라든지 이걸 통해 효과성 높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참여하는 그 자체. 그치? 참여는 그 자체. 그래서 틀렸습니다. 결과 측면이 아니라 과정 쪽이다. 그리고 주로 편성 단계에서 심의 단계가 아니라 편성 단계에서 참여합니다. 편성 단계에서.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에 있는 사항을 꼼꼼하게 봐야 될 겁니다. 이건 계속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면 법령 내용을 꼼꼼하게 물어볼 겁니다. 꼼꼼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지방채를 물어봤죠. 옛날에 지방채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사전에. 근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한도액을 정해줘. 어쨌든 사전에 정해지는 거니까 사전 통제는 맞지만 이 범위 내에서 지방의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단체장도 할 수 있고 조합장도 할 수 있어. 근데 조합장이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의 의결도 필요하고요. 또 외채 발행할 때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결 전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일정 부분 내에서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면 되는 거고 그 금액을 넘어갔을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예외예요. 제주도는 자, 지방자치단체 조합장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각 지방정부의 의결이 필요해요. 또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재난, 재해복구야. 두 번째가 이렇게 지방채를 차환할 때 기존의 지방채를 돌려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할 때,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립할 때, 이거는 투자 재원이니까 지방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자산 같은 것들. 그래서 2번 틀렸죠. 지방채를 차환한다는 건 기존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요돈 가지고 갚겠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틀렸고요. 제주도는 승인이 필요 없어요. 제주도는요. 이게 정답이다. 근데 이걸 물어본 건 같지 않아요. 밑에 걸 물어본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제 지방채 승인은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아마 속어로 찾았을 때는 답이 3번일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모르는 지문 나왔을 때는 이것 때문에 제주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방자치론 하신 분은 다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론 안 하신 분들이 제주특별법까지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답이 없다. 그럼 과감하게 3번을 찍어야 됩니다. 쉽진 않지만요. 그래서 제주도는 모든 게 필요 없습니다. 보다시피 의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지방채 발행과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어요. 요게 이제 특이한 거고요. 자, 외채 발행할 때 한도액 범위 내여도 지방의회 의결 거치기 전에 해야 돼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 행안부다. 지방에서 기재부가 나오는 건 국고보조금 할 때밖에 안 나와요. 보조금 또는 부담금 할 때만 나오지 나머지는 무조건 행안부입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의존재원이죠. 의존재원 나왔을 때는 자주재원과 비교할 거니까 중앙집권이야. 그럼 얘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통일성, 균등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의존재원 안에도 교부금하고 뭘 비교한다? 보조금 비교한다면 얘기 달라지겠죠. 교부금이 오히려 형평성이고 보조금이 오히려 효율성이죠. 근데 자주와 의존을 비교한다면 의존 재원이 오히려 통일성, 형평성이에요. 중앙이 내려줄 거니까요. 자, 1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 조성, 국가 통합성, 이건 되게 보조금이겠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재정의 안정성, 이건 되게 교부세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개발, 이건 의존 재원의 기본 특징이야. 그래도 누가 더 균형 개발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누가 맞다? 교부세가. 왜? 모자른 곳만 줄 거니까.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질 수 있어. 어쨌든 전부 다 의존 재원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의존 재원은 중앙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은 약화될 겁니다. 다양성도 떨어질 거고 통일성은 좋아지고 중앙 집권이 되겠죠. 중앙이 돈을 주면서 간섭을 하니까 특히 보조금 같은 것들은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19년도 문제에 비해서 18년도 문제는 상당히 쉬웠어요. 19년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어제 지방 7급을 받지만 그게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있진 않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진 건 맞아요. 새로운 문제도 몇 개 있었고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뭐 너치론이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재정 준칙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새로운 게 나올 거야. 네 과목밖에 안 되죠. 지방은 5과목인가? 과목이 작기 때문에 격차 줄이려면 다른 것에서 좀 어렵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여파는 9급에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7급에 나왔기 때문에 9급에도 내려옵니다. 이게 조만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17년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